안녕하십니까? 농업전망 2024 제3부 2분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미숙입니다. 본 분과에서는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을 다룰 예정입니다. 두 개의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남욱 전문연구원께서 식량작물 수급 동향과 전망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남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식량작물 수급 동향 및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식량작물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생산량이 제일 많은 쌀이 하나 있을 거고요. 밀, 콩, 감자, 옥수수, 녹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식량 자급률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품목 3가지, 쌀, 콩, 감자 이 3품목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목차는 각 품목의 동향 그리고 단기 전망을 말씀드리고 난 후 중장기 전망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쌀입니다. 저는 미래를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이나 일, 행동들이 미래에도 다시 재현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유행은 돌고 돌죠. 그래서 저는 미래의 청사진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과거를 답습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는 과거, 역사, 히스토리를 공부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주제가 과연 뭔가요? 이번 분과 식량, 작물, 수급 동향 및 전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10년간의 쌀 수급 상황이 과연 어떻게 흘러갔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면적 어떻게 될까요? 고령화가 되고 있죠. 농지 전환이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정부가 뭐라고 있죠?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평균 재배 면적은 2%씩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단수는 어떨까요? 단수는 하늘에 달렸습니다. 기상이 좋으면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기상이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진보하고요. 고품종 단수가 보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연평균 0.2%가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은 면적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됨에 따라서 1% 감소에 그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엔 소비입니다. 소비는 동기간 2%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아침밥 안 드신 분들 손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점심에 쌀밥 안 드신 분들 손 내려 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거의 98% 정도가 쌀을 안 먹고 있습니다. 저도 좀 고해성사 할게요. 저도 아침을 안 먹었고 점심도 약간 긴장돼가지고 라면 같은 거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저와 여기에 손을 들지 않는 청중불 때문에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스갯소리인데 결과적으로 식생활이 다변화되겠죠. 먹고 싶은 게 많고 그래서 줄어든다. 그 다음에 온라인 구매 비중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트 이런 데 가면 카트에다가 쌀을 싣고 가시는 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저 조남욱은 과연 쌀을 어떻게 구매할까요? 스마트폰을 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네이버를 검색해서 쌀을 누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 구매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에 집에 도착합니다. 집 앞에 바로.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서 이 편리성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입입니다. 수입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수입, 저율, 고율. 저율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5% 관세를 부담하고 매년 의무적으로 40만 9천 톤을 매입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의무적이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다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서사시입니다. 예, 한 1시간, 2시간에도 모질라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관세를 유예를 20년을 했습니다. 이 20년의 유예 대가의 페널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율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513% 관세만 부담하면 누구든지 쌀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고요, 사회자분도 가능하고요, 여기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세와 이후 최근까지 과연 513% 관세를 부담하고 도입되고 있는 물량이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봤더니 무려 작년 2023년도에 180kg이 들어왔어요. 이걸 국내 생산량과 비교를 하면 과연 얼마 정도인가? 0.0000004% 수준입니다. 어떤 수준인가요? 여전히 관세화로 전환되었지만 시판 목적의 쌀은 도입되고 있지 않다. 불안감 안 가지셔도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고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재고는 왜 늘어나고 왜 줄어들까요? 답은 정부입니다. 손을 드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정부가 합니다. 정부가 격리를 많이 하게 되면 늘어나는 거고, 정부가 격리하지 않고 공매를 하거나 뭐를 할까요? 재고 감축 정책을 잘 시행하게 되면 줄어드는 겁니다. 2024 양국연도 같은 경우에는 연이은 격리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과거 10년을 모두 알아버렸습니다. 쌀에 대해서. 이제는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2022년 산지 분위기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네이밍하고 싶습니다. 롤러코스터였다. 제 어렸을 때는 청룡열차라고 했는데 지금은 롤러코스터라고요. 아무튼 저 뒤에 판을 보시면 제가 인터넷에서 쌀이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과연 월별로 어떤 연관 검색어가 많이 나왔는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요거 보시면 여기 있는 제가 왜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는지 아마 이해 가실 거라고 봅니다. 10월달 90만 톤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12월은 15개월째 하락. 3월달은 저가 추락. 4월은 쌀값 바닥입니다. 왠지 오른 것 같았는데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동그라미만 보시면. 5월달은 과연 어떨까요? 벽값이 들썩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썩일 때는 우리가 어깨를 들썩일 때 언제 어깨를 들썩이죠? 기분이 좋을 때도 어깨를 들썩거리고 슬플 때도 어깨를 들썩거릴 겁니다. 과연 이 들썩거리는 것은 어떤 의미의 들썩이었을까요? 8월을 보겠습니다. 20만 원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이 벽값 들썩은 긍정적인 신호구나, 전환되는 거구나, 상승 추세로 전환되구나, 요겁니다. 이 동그라미 한번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왠지 롤러코스터 같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키워드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실 때 아주 유용하게 먹힐 것 같습니다. 2022년 쌀값입니다. 10월 달에 어떤 검색어가 많이 나왔다고 했었죠? 제가 90만 톤이죠. 정부가 90만 톤을 격리해서 공급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예쁘게 오릅니다. 10월 25일까지 오르는데, 그러면 이후 가격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가격이 경제학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해 보십시오. 키워드 저가 추락, 쌀값 바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월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또 이 심리적 요인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 21년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1년산 어떤 분위기였나요? 정말 악몽 같은 해였습니다. 절망적이었고요. 왜냐? 역계제 진폭이 20% 이상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역계제 진폭이란
당경기 가격이 수학기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걸 의미합니다. 산지 유통업체들이 엄청난 힘듦을 겪으셨어요. 그 힘듦이 22년선까지 연결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지진의 여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저가 출하가 일어난 거고요. 그럼 4월 이후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5월달 우리 키워드가 뭐였나요? 들썩이죠. 들썩입니다. 언제까지? 20만 원까지. 그래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숨도 안 쉬고 올라가요, 이게.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것도 심리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재고를 파악했었을 때 이 정도의 가파른 슬럼프의 가격 상승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4월 달에 산지 유통업체들 어땠습니까? 격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내는 갑자기 원료고기 없는데 옆에 김씨 아저씨도 없다고 하고 옆에 이씨 아저씨도 없다고 박씨 아저씨도 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가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 건데 이만큼 올랐다. 왜냐? 가수요라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그래서 저는 22년 산지 쌀값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심리로 시작해서 심리로 끝난 시장이다. 보통 쌀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먼저 정기 가격입니다. 당경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 가격 같은 경우는 직전 당경기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들이 소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당의 생산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상 수요보다 많은지 적은지 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정부가 격리를 하는지 아니면 공매를 하는지 산물별로 인수도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통상적인 가격 결정의 요인이라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뭔가 이상해요. 되게 유명한 셀럽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분은 미국 전 대통령이고요. 한 분은 지금 현 러시아 대통령. 한 명은 저 너무너무 닮고 싶어요. 너무너무 닮고 싶은 사우디의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분입니다. 왜 이 세 사람 모여 있을까요? 갑자기? 왜 모여 있을까요? 이 사진에 답이 있습니다. 오일,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오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유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유 감산 합의 왜 실패하나? 원유 시장이라는 것은 과점 시장입니다. 가점 시장이 뭘까요? 이 시장 플레이어들이 서로 어깨거리를 하고 똘똘 뭉치기만 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합의가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중간 이탈자가 생기는 겁니다. 200불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는 190불에 팔아야지라는 분이 있고, 190불에 팔면 누구는 180불에 팔아야지.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나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저는 왠지 쌀 시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22년 어땠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완벽한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산지 유통업체들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업체가 저가 출하, 그 A라는 업체 저가 출하하는 걸 보고 B라는 업체도 그걸 보고 다시 저가 출하. 이게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결정에는 이 세 가지 요인 말고도 경제 외적인 요인, 심리 요인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초현실적입니다. 직전 3개월 전 가격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한쪽은 상승이라는 곳이고 하나는 하락이라는 곳입니다. 과연 어느 곳에 무게가 무거워졌을까요? 상승 쪽에 뭔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5개라는 상승 요인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산물별 인수도 12만 톤을 인수를 해서 공급을 하지 않겠다. 또 구곡을 사료로 쓰겠다. 그리고 수바라 같이 피해가 생긴 벼를 원천 차단시키겠다. 시장으로 출하되는 걸 교란하지 않겠다. 가격을. 그게 있었고요. 또 민간으로부터 5만 톤을 매입해서 원주를 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2월 재고가 감소한 겁니다. 즉 이 의미는 뭘까요? 당겨 먹은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무려 수확기 가격 상승 요인이 5개나 있었었는데 저 멀리서 뭔가가 들어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불안감. 이 불안감이 이 가격 상승 5개 요인을 다 상쇄시켜 버립니다. 21년 산에 그 불안했던 학습 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3년 수확기 산지도 불안감이 좌우했다라고 봅니다.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자 가격 21만 8천 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높을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2월 재고가 줄었다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 산지 유통업체들이 재고가 없으면 어디에 가서 벼를 사야 될까요? 어디에 사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벼가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바로 저기 위에 강원도 철원 5대 벼를 사오기 시작합니다. 무려 7만 2천 원짜리 고가를 주고 벼를 샀어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 원료고 가격에 맞게 가격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5일자 가격은 높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저는 예측을 했어요. 하하, 15일자와 25일자 가격은 분명히 크게 떨어질 거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 지역의 중만센종이 원활하게 출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활하게 출하가 되면은 고가 원료급을 쓰겠어요? 싼 원료급을 쓰지. 그래서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11월 가격은 저는 그런데 약보합이라든지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선이 넘었어요. 제가 3번을 맞췄는데 11월 단에 틀려버렸어요. 순도함 싣고 빠집니다. 선을 넘었어요. 21년상 그렇게 가격 폭락했던 것보다 가격 하락폭이 더 컸는데 그 왜 그럴까? 앞에 우리 양팔점에서 봤던 불안감이 저가 출하로 이어진 겁니다. 계속 이런 학습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대책을 냅니다. 뭔가요? 민간으로부터 재고 5만 톤을 매입하겠다. 그 이야기가 있고 난 후 가격은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상반기 가격 어떻게 될까요? 5만 톤 매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5만 톤이 매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제 5만 톤이 매입되면은 산지 유통업체들은 체감을 하게 되겠죠. 재고가 좀 줄어들고 있네. 또 하나가 있을 거고 저희들이 산지 유통업체로부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민간이 정부가 재고를 드러내니까 그래도 재고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인하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상반기 가격 형성에 요인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23년 상반기 가격은 2022년산 상반기 가격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이 2024년 주요 이슈입니다. 과연 올해 주요 이슈가 뭘까요? 저는 뭐니 해도 23년사 안에 가장 성공적으로 정책이 완료되었던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략작물 직불제가 개편이 됩니다. 우리가 또 개편을 놓칠 수 없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살짝 언박싱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작물 직불제 목표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거 할까요? 첫 번째, 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2000년도부터 구조적 공급 과잉 기조에 직면했습니다. 연평균 20만 톤 이상 과잉 공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적으로 면적을 줄여야 되겠죠. 그 목적 하나가 있고요. 사전적으로 면적을 줄입니다. 그러면 그 면적을 놀릴까요? 농가분들은 놀리지 않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식량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자금률 측면에서 중요한 특정 작목, 콩, 두류, 가루쌀을 심는다는 겁니다. 즉 쌀 수급 조절을 하고 식량 자금률을 제고한다는 걸 모토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편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품목이 확대됩니다. 과거에 23년이 과거가 아니죠. 23년도에 하계 작물 위주로 어떤 작물을 심을 수 있었을까요? 전략작물 직불제. 농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농콩을 두류로 확대를 하고요. 식용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합니다. 즉 작목 선택에 대한 농가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엔 대상 확대입니다. 하계 조사료 지으셨던 분들 작년에 상당히 불만이 있으셨죠. 내가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이행을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제대로 안 해주노, 우리를 대접을 안 해주노 이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정부가 이번에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즉 예전에 논타제부 재배 지원 사업이라거나 지자체 협약으로 하계 조사료를 심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그걸 해준다는 겁니다. 다음은 지원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원래는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00만 원을 줍니다. 두류랑 가루쌀.
하지만 신규로 들어온 식용 옥수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하계 조사료는 전년과 동일한 단가가 유지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개편이 된 거에 대해서 농가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 크레이 1240 농가를 대상으로 한번 의향을 물어봤더니 첫 번째 농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가가 인상되니까 별로 회개할 필요가 없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 나는 옥수수도 재배하고 싶고 팥도 하고 싶고 녹두도 하고 싶은데 정부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농가 의견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긍정적인 전략작물집불제, 과연 재배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정책 시행 시 그리고 정책 미시행 시로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곡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은 100% 시행됩니다. 그런데 전 연구자잖아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면적이 될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냥 동시에 두 개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시행을 할 경우에는 전년 대비 2% 줄어든 69만 4천 헥타르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책이 미시행될 경우에는 어머나 71만 1천 헥타르, 전년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적이 있었죠?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2000년도에 끝났죠. 그 이후에 재배 면적이 어떻게 됐나요? 회귀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무슨 말을 드렸죠?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라고 했죠. 3년 말에 되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아는 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면적의 평년 단수를 곱할 경우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요? 정책 시행 시, 정책 미시행 시로 두 개로 다 나눠봤습니다. 정책 시행될 경우에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359만 톤 수준으로 보이고요. 이는 2020년산 수급이 불안했던 350만 톤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큰일 납니다. 이거 370만 톤, 전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무려 미시행 시가 시행 시대보다 가액 물량이 10만 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략작물집불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왠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왠지 정부 관료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부 관료가 아니고 수급을 생각하는, 아주 쌀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게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저는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레이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략작물집불제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단가 인상입니다. 근데 이번에 단가 인상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판로 확보, 정부가 판로를 확보를 해줍니다. 매입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보상체계 기반 정비, 이런 기타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전략작물집불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 관료분들에게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전략작물집불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성공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는 언제나 늘 답이 있습니다. 다음은 콩입니다. 최근 10년간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측면인데요.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경지 면적이 줄면서 쌀하고 똑같아요. 줄어듭니다. 얼마나? 3%. 단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진보합니다. 밭기계 작업률이 늘어나게, 밭기계 작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영향으로 1% 증가해서 생산은 2% 감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출량은 미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콩 품질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산 가격보다는 높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안 됩니다. 수입은 TRQ 계획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제 도입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8만 톤이 들어왔습니다. 전년보다는 11% 줄어들었고요. 다음은 소비입니다. 쌀도 안 먹습니다. 콩 많이 먹을까요? 저희 밀가루 많이 먹잖아요. 그 결과로 콩 소비량도 연평균 1% 감소하고 23 양봉 연도는 한 7.3kg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고입니다.
평균적으로 정부가 재고를 한 3에서 5만 톤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TRQ 개인 물량이 줄어서 수입량이 줄었잖아요. 앞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은 한 4만 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과연 이건 무슨 그래프일까요? 이거 엄청나게 올라가요. 주식 시장처럼 확 올라가는데 과연 뭘까요, 이게? 이거 농콩 면적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46%가 늘어납니다. 규모로 치면은 18,000헥타르. 역대 농콩 면적의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때 박수를 한번 쳤었거든요. 네. 아무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작물 직불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콩 면적이 오히려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콩이 46%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콩 재배 면적은 6%에 그치게 됩니다. 자, 작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해 6월과 7월 어떤 기상이었나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었습니다. 뉴스 보시면은 돼지가 시설 하우스 위에 올라가 있고 차가 둥둥 떠다니고 과연 콩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잠기고 사라졌습니다. 옆에 제가 봤었을 때 이 농가분은 되게 신경 많이 쓰셨어요. 원래 콩 농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멀칭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두둑도 이만큼 쌓아 올리고 멀칭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두둑을 높게 쌓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잠겨버립니다. 오른쪽 사진은 너무 놀랐어요. 무슨 운동장인 줄 알았습니다. 제일 처음 봤었을 때. 그리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홍수라든지 태풍 지나가고 나면은 현장에 리포터들이 가가지고 막 앞에 서가지고 우비 입고 설명하잖아요.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딱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 농콩 농가들은 올해 단수는 전년보다 60% 이상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후기 작황은 어메이징하게 회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7월 달에 전북 김제에 한번 가봤어요. 축산면에 갔더니 그 땡볕에 어르신들이 콩을 하나하나 심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더운데 살려볼 거라고 재파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옆 농가를 갔더니 영양제를 어마어마하게 뿌리고 있습니다. 살려볼 거라고. 이런 생육 관리가 하나 있었었고요. 또 하늘이 좀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6, 7월 달 이만큼 비를 많이 뿌리니까 이후 기상은 콩 생육에 매우 유리하게 경과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생육은 크게 회복을 했고요. 이때 농가들한테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20% 정도 줄어들 것 같아. 무려 초기보다는 40%포인트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단수는 3%가 늘어납니다. 농콩 단수가 20% 줄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3%가 늘어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6, 7월 달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밭작물은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밭작물이 비중이 또 크고요. 그래서 단수는 전년 대비 한 3% 증가합니다. 면적도 증가하고 단수도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생산량도 9% 늘어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경제학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생산량이 늘니까 수확기 가격은 2% 하락합니다. 그럼 8, 9, 10월 단경기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연간 시장 공급 물량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매량은 올해 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가 수치 가격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봤더니 정무 수매 가격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작물제 직불제에 참여했던 농콩 농가는 희망만 하면 정부로의 출하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년보다는 최대 40% 이상 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연간 시장 공급 물량은 전년보다 최대 9%가 늘어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100%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해봤더니 직전 단경기 그리고 수확기 대비 가격은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배 의학 면적입니다. 이것도 쌀과 똑같이 정책을 시행할 때
미시행할 때 두 개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는 전년보다 2% 늘어난 6만 9천 헥타르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무적인 거는 정부가 농촌 계획 면적이 2만 2천 헥타르인데 그 수준에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박수를 치고 싶고요. 정책 미시행 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수도적 하시는 분들이 다시 이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감자입니다. 감자도 똑같이 최근 10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줄어듭니다. 어쩔 수 있겠어요?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데 연평균 3% 줄고요. 단수는 품종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기상 여건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1%가 줄어 생산량은 5%가 줄어듭니다. 생산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그걸 어느 정도 만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간 6%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2003년 수입량은 전년보다 7% 줄어듭니다. 왜냐? 국내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국내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우리가 많이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많이 사 먹겠죠. 그래서 2003년 가정 소비도 전년보다는 10%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2023년 가격입니다. 제가 편안하게 아직 2024년인데 아직까지 2023년을 못 벗어났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23년을 금년이라고 하고 22년을 전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말을 할 때. 23년 가격 1월부터 5월까지 가격을 봤더니 전년보다 높습니다. 왜 높았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전년산 저장 감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년에 넘어오는 감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물론 시설 본감자가 생산이 늘긴 했는데 그걸 커버치지 못할 정도의 물량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급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가격은 엄청나게 높게 형성이 되었어요. 6월달 노지 본감자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입니다. 이번에 생산량이 아주 많이 늘었어요. 면적도 늘고 작황도 좋았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머나 가격이 안 떨어져요. 붙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6월달 콩 뭐가 기상 여건이 어땠나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다 보니까 출하가 지연되면서 공급이 좀 부족해졌습니다. 그 이후 7월달 가격은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서 낮아지고 이 기조는 11월까지 유지됩니다. 고랭지 감자도 생산 영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3년 가격은 상반기는 높았고 하반기는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가격입니다. 노지 본감자 생산량과 고랭지 감자 생산량이 다 늘었습니다. 그러면 늘면 2월 되는 물량도 많아요. 그래서 저장량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본감자 생산량, 면적이 늘었습니다. 작황도 지금 전북 김제 쪽에 한파가 있었는데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생산량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저장도 늘고요. 시설 햇감자도 늘습니다. 가격은 그래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생산량입니다. 노지 본감자 생산량이 늘면 농가들은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와, 이번에 가격이 좋았어.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난 노지 본감자 심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과연 있을 거잖아요. 의향 자체가. 그래서 전년보다는 한 1%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고랭지 출하기 가격이 낮았죠.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아휴, 나 이번에 감자 안 지을래. 다른 거 할래. 대파라든지 하는지 뭐 다른 거 할래. 이런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랭지 면적은 한 3%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평년 단수를 적용했었을 때 생산량은 노지 본감자 같은 경우에는 2%가 늘고요. 고랭지 감자는 2%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노지 본감자의 생산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노지와 고랭지를 다 합친 생산량은 전년보다는 1% 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중장기 전망입니다. 쌀, 감자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연평균 1%씩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콩 같은 경우에는 전략장부 직불제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시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1%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지연 전문연구원께서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을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발표를 맡은 해외농업관측팀 팀장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이제 국내 상황을 들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국제 곡물 수급 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발표 순서는 23년 그리고 국제 곡물 시장의 이런 추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단기 전망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24년도에 우리나라의 이 국제 이런 전망들을 반영한 우리나라에 수입될 곡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국제곡물 시장을 떠올리시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제 구글에서 키워드 검색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2023년 국제곡물 시장은 22년에 이어서 여전히 이런 전쟁 여파가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흑해 곡물 협정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 여전히 뭐 라니냐에서 엘니뇨 발생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이슈들이 불거진 한 해였습니다. 제가 23년 국제곡물 키워드를 정리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슈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전쟁이 지금 2년 넘게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기나 영향은 전쟁 직후보다는 작아졌으나 여전히 국제곡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작년 10월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런 것들이 해상 경로라든지 해상 운임에 영향을 줘서 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이 미국과 중국에서의 이런 마찰 같은 것도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제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량 안보입니다. 식량 안보 이슈는 사실 작년에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이 공급망 차질 등을 겪으면서 주요 생산국 그리고 수입국에서의 이런 식량 안보 기조들이 강화되고 또 최근에는 인도에서의 쌀 수출 금지 조치 등이 쌀 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과의 협력을 통해서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이런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로는 제가 지속 가능성을 뽑아봤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이렇게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10년 더 전부터도 이제 얘기가 나오던 일들인데 올해 유난히 제가 23년에 산지 출장도 그렇고 이런 곡물 밸류 차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유난히 생산부터 그리고 유통 수입이나 이런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의 이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되었던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뒤에 24년 국제곡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래프는 국제곡물 가격, 선물 가격 지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2008년 에그플레이션의 가격이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차질, 거기에 전쟁이 더해지면서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요. 7월 달에는 이제 2022년 7월 달에 흑해 곡물 협정이 체결되면서 약 1년여간 지속되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보였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중간에 기상 이슈도 있고 흑해 곡물 협정 파기 이런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에서는 하락을 보인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곡정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밀 같은 경우는 전쟁 여파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었는데요. 그만큼 또 하락폭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선물 가격 지수는 22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하였고 연초 23년 초보다 23년 말 정도에는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가격은 이제 코로나 이전 시기에 안정적이었던 시기보다는 30% 정도 높은 수준이긴 하나 여전히 가격은 좀 최근에는 하락 안정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곡종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입니다. 밀은 이제 주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주요 곡물,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8, 90%가 이 네 가지 곡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요 곡물 중에서 이 밀은 80%가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다른 옥수수나 콩에 비해서 사람들이 직접 재분 과정을 통해서 빵,
뭐 누들 이런 용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생산하는 국가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좀 크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수급 추이를 보시면 전반적인 생산, 소비, 수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밀의 재고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재고량이 감소 추이를 보이다 일정 수준에 다다랐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생산과 수출 모두 이렇게 증가 추이를 보입니다. 그럼 어디서 이런 생산과 수출이 증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이런 밀 재배국인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오히려 20년 전과 비교하면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다른 곡물로 작목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흑해 지역,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지역에서의 생산 기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단수 증가와 면적 증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여파가 국제 곡물 시장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측면이 있습니다. 23년 밀 수급을 보시면 인도, 미국, 아르헨티나 이 주요국에서의 생산량이 증가하나 러시아와 호주에서 큰 폭의 감소를 보이며 전년 대비 생산은 감소합니다. 러시아와 호주 모두 전년과 비교하면 한 1,300만 톤씩 감소가 이루어지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근데 전년도에 워낙에 역대 최대 생산량을 보였던 것에서 감소를 하였고요. 생산량은 감소하나 전년도 생산량이 많았어서 2월 재고량이 많아 수출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측면들이 이제 밀가격 하락 요인으로 주로 작용을 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한 전년과 비교하면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엘니뇨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보통 이 엘니뇨는 작년 7월부터 우리가 이제 엘니뇨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엘니뇨 발생은 동아시아 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의 건조한 기상 여건을 형성하면서 작물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또 겨울철에 발생하느냐, 여름철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요. 대부분은 이제 태평양 인근에 인접한 국가들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라니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엘니뇨 발생을 나타낸 것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국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은 사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60년도 넘게 전부터도 관측되던 기상 현상이에요.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5, 60년 전에는 곡물가에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아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게 엘니뇨, 라니냐 이슈가 더 부각이 된 측면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남미 지역 쪽이 엘니뇨나 라니냐, 이 엔소 이벤트에 더욱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쪽 남미 지역에서의 생산 기반이 확대되면서 이런 것들이 곡물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고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년부터 3년 여선 라니냐가 발생을 하다가 엘니뇨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보통 이제 언론 보도를 많이 보시면 이러한 이상기상 이벤트가 발생하면 무조건 가격 상승이랑만 연결이 되거든요.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이상기상 발생에도 분명히 혜택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호주의 밀 생산량을 보시면 20년부터 22년까지 3년 연속 생산량이 증가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라니냐 발생으로 호주 쪽의 강우량이 늘면서 오히려 밀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쌀 생산량은 감소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 발생이다, 가뭄이다 이런 뉴스들 지난 한 3년 동안 많이 보셨죠? 라니냐의 영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라니냐가 발생을 하면서 캘리포니아의 쌀 주산지의 강우량이 매우 줄게 되고요. 올해는 오히려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생산량이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25년은 저희가 이제 밀 단수를 평년 수준의 기상을 고려를 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재고도 이제 2월 재고량이 늘면서 점차 전쟁 이후에 좋지 않았던 이런 밀수급 여건이 회복되면서 주요 생산국과 수출국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은 밀수급 여건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콩입니다. 콩은 사료용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한 10% 증가한 동안 곡물 생산은 25%가 증가했거든요. 인구 증가보다 곡물 생산이 더 급격하게 증가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곡물이 모자라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사료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밀과 비교해서 이 생산이나 수출 증가폭이 훨씬 더 큰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사료용으로 옥수수나 콩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생산국은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배 면적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기술 발달로 인한 단수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소비가 많죠. 하지만 이 역시나 흑해 지역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의 이런 생산량 증가가 전반적인 이 수출 흐름을 바꿔놓았다. 이제 중국이나 이런 유럽, 멕시코 같이 옥수수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은 이 주요 생산국에서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 24년 옥수수 수급 같은 경우에 미국이 우선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재배 면적이 콩에서 많이 전환되면서 증가한 원인이 가장 크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산 기반이 장기 추이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으나 올해는 조금 줄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급 여건은 전년보다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전쟁이 한 2년 정도 장기화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옥수수가 이제 주요 우크라이나의 수출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22년 7월에 흑해 곡물 협정이 체결이 되고 3차의 연장을 거치게 됩니다. 1년 동안 이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량 수출은 한 3,300만 톤 정도 22년 고점부터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23년 5월 3차 협정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해서 러시아의 이런 협정을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것에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서 최근에도 이제 곡물 협정이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곡물 협정 등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보고 계신 그래프는 월별 우크라이나 수출량을 나타낸 것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흑해 곡물 협정을 통해서 수출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새로운 곡물 협정을 통해서 기존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만을 통해서 거의 전량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데 반해 전쟁 후에는 이제 다변화된 경로를 통해서 주변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 25년 같은 경우는 주요 생산국에서의 생산 증가가 하면서 재고율도 상승하고 전반적인 수급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콩입니다. 콩도 역시 옥수수와 비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은 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밀이나 옥수수 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콩의 생산과 이 수출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상위 3개국의 점유율이 수출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콩은 이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3개국이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콩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네,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1억 톤 내외의 콩을 수입하고 있고요. 전 세계 콩 물동량의 60%가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콩 시장을 볼 때는 중국의 콩 수입 추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중국의
주요 곡물 콩 수입 추이를 보시면 콩 같은 경우 지난 20년간 굉장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6년 평균을 보시면 뭐 9천만 톤 이상 매년 콩을 수입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2010년 이후부터는 보리, 옥수수, 수수와 같은 이런 사료용 작물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빠른 경제 성장과 인구 성장에는 항상 이런 곡물 수요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중국이 지난 개방 이후 20년간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곡물 수입량도 급증을 하였고요. 콩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은 수입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시면 이 중국의 콩 수입량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딘 측면, 그리고 이제 또 자국 내에서도 식량 안보 기조가 강화되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들과 더해져 최근 곡물 수입량은 좀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별 콩 수입 비중을 보면 하지만 좀 차이가 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었는데요. 미국의 수입 의존도를 좀 줄이는 측면도 있고, 최근에는 생산 기반이 빠르게 확대가 하고 있는 이 브라질 쪽의 수입선이 좀 다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콩 산업에서의 이슈는 이 바이오 연료 정책의 변화입니다. 이 바이오 연료는 사료용 작물을 뭐 옥수수와 같은 사료용 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탄올이 있고요. 이 콩과 같은 유지 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디젤이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미국의 콩 소비량과 수출량을 보시면 2023-24년도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수출량 같은 경우는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4년 미국의 콩 생산량이 준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 내 자국 내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소비 증가는 이 재생 가능 디젤, 그리고 뭐 항공유, 이런 재생 가능 항공유 이런 쪽에서의 소비 증가, 그리고 이 생산 능력 확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미국의 콩 가공 능력, 콩 가공량 이런 데이터를 보면 계속해서 역대치를 경신했다, 또 지난달에 뭐 올해 또 경신을 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봤거든요. 계속해서 이 미국 쪽의 콩 가공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들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저탄료 연소 기준이라든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아직 경제성은 없으나 이제 뭐 탄소 저감 측면에서의 이런 정책적인 기반이 들어간 것들이 이 콩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쪽의 바이오 연료와 관련된 정책들을 좀 살펴봐야 봐야 합니다. 23, 24 콩수급 전망을 보시면요, 생산과 재고율 모두 크게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증가입니다. 하지만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가뭄이 심했어가지고 이제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콩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급 여건은 평년 수준의 기상을 고려했을 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밀과 함께 주식으로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밀과 비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주로 생산되는 곳이 이제 동아시아 지역과 캘리포니아, 미국 일부 지역 중에서 쌀이 주로 재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인도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인도는 최근 10년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최대 쌀 수출국으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보시면 다른 여타 뭐 미얀마, 베트남, 태국과 같은 곳은 생산량 수출 증가폭이 크지 않은 반면 이 인도 같은 경우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쌀은 크게 장립종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 중단립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계에서 교역되는 쌀의 대부분 90%가량은 이 장립종 인디카와 향미를 포함한 장립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쌀 수출 가격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2년, 3년 동안 계속 상승 추이를 보였고요. 태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22년 하반기부터 상승 추이로 돌아섰습니다. 이 미국의 쌀 수출 가격 같은 경우는 중립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태국이나 인도와 같은 동아시아는 장립종을 말하는데, 이 장립종 쌀 수출 가격이 최근에 상승한 주요 원인은 이 인도의 수출 제한 조치입니다. 인도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무상 식량 자급 정책을 실시하면서 자국 내 소요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고요. 또 2022년 8월에는 쇠미 수출 금지, 그 외 품종 20% 수출 과세를 부과하면서 쌀 가격을 살짝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3년 7월에는 인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이 비바스마티 쌀의 수출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국제 쌀 가격 급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국제 쌀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런 중단입종 쌀과는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3, 24년 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엘니뇨 영향을 일부 받으면서 이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반적으로 24년까지 이 재고율 하락 추이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밀, 옥수수, 콩과 다르게 쌀 같은 경우는 수급 여건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영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주요 곡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수급 여건이 안 좋았던 것들이 2, 3년에 걸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소비량도 증가를 하지만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재고량도 증가를 하게 되고, 올해가 2024, 25년 같은 경우에는 재고율도 상승 추이로 다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요것은 참고용으로 좀 넣어봤어요. 이 선물거래소,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비상업 순매도 매도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많이 가진 겁니다. 즉 시장 플레이어들이 가격이 좀 상승할 것 같다,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는 것에 많이 베팅을 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그 매도 포지션의 양이 매수 포지션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꼭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금 시장, 국제곡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 플레이어들은 가격 하락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참고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수급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2천만 톤 내외의 곡물을 수입합니다. 식용곡물은 수입량이 거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료용 곡물이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곡물 수입량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입액 같은 경우는 2025년에 2년 전과 비교하면 3조가 넘게 증가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곡물 가격, 국제 곡물 같은 경우에는 국제 가격에 해산운임 보험료, 그리고 또 환율이 더해져서 국내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월별 식용곡물 수입 단가 지수인데요. 하단에 있는 부분이 이제 달러화로 표시된 수입 단가, 윗단에 있는 것이 원화로 표시된 수입 단가이고요. 색칠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차이, 환율 상승분이 그대로 이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시세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여전히 23년도에도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곡물의 가격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밀 같은 경우에는 밀 수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200만 톤 내외의 재분용 밀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입량이. 다만 사료용 같은 경우에는 여타 옥수수나 콩과 같은 작물의 대체성 혹은 가격 차이 정도에 따라서 매년 편차가 큰 편입니다. 밀 수입 국별 비중을 나타낸 표입니다. 재분용 밀 같은 경우에는 수입국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시죠? 미국,
호주, 캐나다 이 3개국에서 매년 일정하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밀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수입선 다변화를 안 하냐라는 말이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통일벼를 먹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 식습관에 맞춰진 수입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우리가 되게 맛있는 쌀을 먹다가 맛없는 쌀을 주면 소비가 줄 수도 있고 국민들의 소비한테 맞지 않는 거죠. 이러한 측면이 반영돼서 식용 같은 경우는 수입선 다변화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소비에 맞춰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정 수준의 수입국 비중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사료용 수입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품 가공용이죠. 전분이나 이런 전분당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의 식용 수입 비중을 보시면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산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2021-22년 우크라이나는 곡물 생산량이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던 해였습니다. 22년 2월 전쟁이 발발했던 시점은 이 21년산 옥수수가 활발히 수출되었어야 되는 시점인데 수출이 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곡물이 많았습니다. 22년 체결된 흑해 협정을 통해서 많은 양의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수출되게 되고요. 또 오랫동안 이제 저장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수입 비중이 좀 늘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식용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옥수수나 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GM 종자로 인해서 이게 길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식용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 넌지에모 옥수수를 수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넌지에모 옥수수는 이 통관 절차의 이유로 인해서 수입할 수 있는 국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동유럽 쪽에 있는 넌지에모 옥수수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 이런 수입국 비중이 나오신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콩입니다. 콩은 이제 체유용 콩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콩, 두부를 만들거나 두유를 만드는 콩은 이제 식용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앞서 국제 쪽에서 말씀드린 이 콩은 대부분 이 체유용 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유용 콩은 이제 콩을 가공을 통해서 20%의 식용유와 나머지 80%는 대두박이 생산되게 되고요. 이 대두박은 사료용으로 전량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콩산업은 이 콩 가격이나 콩 수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용유인 콩기름 그리고 대두박 이 세 가지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콩은 수입국이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브라질과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단가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코로나 발생 전까지 수입 단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제 시세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영향이기 때문인데요. 20년 하반기부터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이후에 코로나 장기화, 공급망 차질,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해서 22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곡물 수입 단가가 40%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24년까지 이런 식용과 사료용 곡물 모두 수입 단가는 전년이나 2020년 고점과 비교해서 하락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22년 고점과 비교를 한다면 20% 내외의 하락이 전망됩니다. 다만 이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국제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해상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죠. 최근에 이 중동 홍해 쪽에서 발생한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출발해서 아시아로 들어온 최단 거리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이 홍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건데요. 이쪽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가격의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올해 하반기에는 엘니뇨에서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라니냐가 발생이 만약에 한다면 이 남미 쪽의 작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런 안정적인 곡물 수급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벤트들을 적어봤습니다. 혹시 이 이벤트들의 공통점을 아시겠나요? 이 국제곡물 가격이 형성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 수급 여건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23년 아르헨티나 대선을 왜 살펴볼까요? 이 아르헨티나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곡물 수출세 이런 정책에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출입 동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미국 정유업계 동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거로만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주요 수출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옥수수의 40%가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누가 대통령이 돼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옥수수 수급 여건이 달라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옥수수 생산자 업체랑 정유 업체가 둘이 로비를 하게 되거든요. 바이오 연료 사용량이 얼마만큼 정부에 의해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곡물 수요가 어느 정도 결정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가격 상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토그로소는 브라질 주산지 날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곡물 수입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 브라질 날씨 어떠냐 이런 막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던 분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나 내일 서울 날씨도 아직 체크를 안 해봤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브라질 날씨를 체크를 해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곡물 시장의 수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급 여건 외에 다양한 정치, 경제, 지리 여건들이 모두가 종합되어야 합니다. 저희 팀에서 하는 일이 주로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을 잘 해서 적시에 좋은 자료들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요. 우리나라 식량 안보 그리고 수입 곡물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곡물이 잘 수입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들을 잘 생산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곡물 분과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제3부 곡물분과의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지를 통해서 접수된 내용을 먼저 이렇게 응답을 드리고, 그 이후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시간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지를 통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했는데, 기존에 시행했던 제도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있고, 거기서 더하여 이 전략작물 직불제 시행 이후에 쌀, 콩의 수급과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그와 비슷한 질문으로 이 전략작물 직불제로 인해서 콩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이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렇게 우려
스러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내 조남욱 팀장님께서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네, 네, 조남욱입니다. 먼저 전략작물 직불제가 좀 시행되고 있는데 전년도 전략작물 직불제와 예전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든가 논소득 기반 다양한 사업과 다른 점을 물어보신 거죠. 다른 점이랑 그리고 쌀이라든지 콩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콩 수급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셨는데 가장 뚜렷한 차이는 이 예전에 논소득 기반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인 제도였습니다. 3년으로 끝난 제도였는데 근본 이런 전략작물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정책이 시행되는 점이 좀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전략적으로 찝어서 국내 생산량을 높인다는 점이 다르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콩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를 하시는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략작물 직불제에 참여한 농촌 농가의 경우 희망만 한다면 정부가 전량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가격이 쌀 가격인데 다들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발표하실 때 여기 내용이 수확기 이후의 가격에 대한 수준은 그러니까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고 전년 동기보다 높을 것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향후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지 이번에도 국내 쪽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혹시 당경기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올 상반기 가격, 상반기 가격이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제가 PT 발표에서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재고 매입이 이제 4월달에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수급 상황이 수확기보다는 개선된다는 것을 산지 유통업체들이 피부로 좀 와닿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는데요. 최근에 가격 형성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실제로 2020년상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앞서 제가 P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1년산의 그 여파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지 재고가 현재 12월 말 기준으로는 전년보다는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뉴스 기사를 좀 봤더니 전남 지역 농협이 전년보다는 9만 톤 정도가 벼가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국적인 상황을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경향으로 또 보면은요, 수급과 관계없이 심리적으로 저가로 이제 출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1월부터 가격은 좀 약보합세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3월 달이 좀 트리거라고 봅니다. 왜 3월 달이냐라고 보면은 민간이 이제 그때쯤에 벼가 떨어집니다. 그럼 벼를 이제 구하러 농협으로 가겠죠. 그때 이제 산지에서는 수급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가격은 현 수준 작년 상반기보다는 저희들이 뭐 추세라든지 모형 분석으로 봐서는 높게 형성은 되는데 당분간은 심리적 요인 때문에 조금 약보합세 보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제 곡물에 대한 질문인데요. 국제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고 전망하였는데 그렇다면 상승 요인이 없는 건지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지금 24년 가격 하락 전망은 기본적인 24, 25년 수급 전망이 3년과 대비해서 좀 개선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요. 이 전망은 기본적으로 평년 수준의 기상을 가정하게 됩니다. 이 단수라고 하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 자체는 저희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뭐 기상 이변이 있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게 국가별, 작기별 트렌드에 맞게 그 기준으로 해서 평년의 수준을 고려를 해서 이제 전망을 하게 됩니다. 단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기본적으로는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지만 당연히 상승 요인도 있죠. 이제 중동 지역 격화가 되면 따라서 뭐 유가 상승 같은 것들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국제 가격은 안정적이 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상운임 상승 부분이 우리나라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반기에 엘니뇨보다도 라니냐가 통상적으로는 작물 생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혹시 라니냐가 전환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곡물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가격은 상승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 답변하시는 중에 엘니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질문이 있어서 같이 질문을 응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어떤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품목이라는 게 국제 곡물의 품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통상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호주나 뭐 아르헨티나, 남미 쪽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라니냐 발생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남미 쪽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미 쪽에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태평양에 인접한 그 주들 쪽에서의 영향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쪽은 사실 옥수수나 콩의 주산지는 아니어서 다른 기상 여건에 뭐 영향을 더 미칠 수도 있고요. 네. 예, 쌀 관련 질문인데요. 해마다 과잉 공급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격리 없이는 쌀값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격리 말고 수요 측면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정부를 향해서 질문하신 건데 혹시 좀 대답이 가능하면 대답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이후로부터 구조적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재배 면적을 줄이는 정책도 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격리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혹시 지난해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1,000원의 밥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걸로 통해서 대학생분들께서 많은 혜택을 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 1,000원의 밥상 규모가 전년보다는 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정확히 예상 규모는 기억은 나진 않는데 한 16억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편의점하고 연계해가지고 다양한 좀 가공식품을 만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정부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여기도 쌀 소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국민 소비량이 약 30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생산량은 370만 톤인데 수입 물량 40만 톤이 더해지면서 기본적으로 100만 톤 이상 남는 구조인데 질문이 이제 수입 물량은 국내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교포를 위한 수출 확대 전략, 축산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출 그러니까 소비 확대 방안까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답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40만 9천 톤이 도입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게 가공용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테이블 라이스 한마디로 밥살로 들어오는지를 중요한 건데 밥살로 들어오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한 10%입니다. 한 4만 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는 정부가 우리 산지 가격을 보면서 적절하게 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저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식량이 아마 300만 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부가 예상 수요를 뽑을 때는 어떻게 뽑느냐? 식량 수요도 뽑고요, 민간 가공 수요도 뽑고 종자 그리고 기타 감목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예상 수요가 한 360만 톤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출을 어떻게 늘릴 수 있겠느냐? 늘리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 쌀하고 우리나라 쌀하고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비교했었을 때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게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낮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콩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전략작물 직불제에 참여했으나 기상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난해에 6, 7월 달에 비가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그때 정부가 사후적인 조치로 한시적으로 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을 향상시킨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금 확대 외에도 농콩을 심었는데 작황이 좋지 못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행했다고 생각하고 지원금을 준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감자 질문인데요. 그 농산물 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에 감자가 신규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며 이제까지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수급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자가 가격이 이제 시설 본감자 때부터 폭등하면서 되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가 이제 비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수급 조절 매뉴얼 대상이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비축 사업 품목이 아니어가지고 농안기금을 통해서 비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비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부터 이걸 좀 비축 사업으로 포함을 시켰고 11월에는 이게 농산물 수급 가이드라인이라고 그 농산물 수급 조절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포함이 되면서 체계적으로 수급 관리가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쌀과 감자 같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쌀은 온라인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데 감자는 반대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감자의 주요 소비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쌀 경우에는 1년 중중 쌀 소비는 평균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감자는 핵감자 선호가 주로 제가 알기로는 3월에서 6월 정도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뚜렷한 소비량을 보이고 1, 2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찌개용으로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제일 앞에 질문이 어떤 거였나요? 제가 잘 기억을 지금 못해가지고요. 네, 온라인 유통이 쌀은 늘어나는데 감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라는 게. 이게 쌀은 주요 소비 중량 자체가 10kg, 5kg 이게 좀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크기라든지 균일도라든지 모두 동일한데 감자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소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가는 경향이 좀 더 많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 곡물 관련 질문입니다. 흑해, 홍해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들이 곡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대답 가능할까요? 네, 흑해 같은 경우에는 흑해 지역이 주요 곡물 수입 수출국이다 보니 분명히 가격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3년 7월에 흑해 곡물 협정이 파기가 되면서 뭐 언론 등을 통해서 곡물 가격 다시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긴 했지만 다른 여타 수급 여건을 봤을 때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수요나 다른 흑해뿐만이 아닌 여타 수급 여건도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전쟁이 발발한 직후랑 지금이라는 이 흑해 쪽의 이슈가 국제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굉장히 감소했죠. 우크라이나 쪽에 예를 들면 생산량 자체가 2년 연속 30% 정도 평년보다 적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된 점들이 이제 흑해 곡물 협정 파기에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해 같은 경우는 사실 곡물 가격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해상운임 상승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수입 다변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수입 곡물, 특히 식용 곡물의 수입국이 한정적인데 왜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을까요? 향후 다변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원산지 다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0년도 전후로 해서 가격 급등을 한번 겪었었잖아요. 그때 공급에 뭐 차질은 없었다고는 하나 가격이 높으면서 이런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 이후에 보시면은 그 에그플레이션 이전과 이후에 우리나라 곡물 수입국별 추이를 보시면 그래도 상당히 조금 다변화가 됐다. 특히 사료용 곡물 쪽으로서 많이 다변화가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물에 생산되는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크게 흑해, 북미, 남미 이 세 곳 말고는 사실 우리가 곡물을 수입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곡물 수입 자체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은 데다가 식용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 직접적으로 소비를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 수급의 안전성 그리고 품질의 균일성 그리고 또 안정성 등이 모두가 고려돼서 수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다방면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품질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제 곡물 가격의 영향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축산 농가에서 어느 시기쯤에 체감할 수 있을까요? 사료값 하락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예. 우선 국제 시세가 우리나라 수입 단가죠. 원료곡의 수입 단가까지 반영되는 시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국제 시세가 높게 형성됐을 때 그 반영되는 시차가 조금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다시 사료까지 반영되는 데는 또 수개월 이상 소요가 되겠죠. 즉 국제곡물 가격이 2022년 2분기가 가장 높았고요. 수입 단가 같은 경우는 2022년 3분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배합사료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2022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하락 추이가 지속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최종 그 소비재까지에 반영되는 데는 단순히 원료곡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비용들이라
것이 포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제 시세가 하락한 만큼 환율이나 해상운임 상승분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가격은 조금 하락폭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면 어쨌든 2024년은 2023년보다는 이제 사료값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강수량, 기온 등의 변화가 많았는데 2023년 경우 특히 강우로 인한 부패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품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원도 이제 평창 가보면은요, 감자 종자 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감자 품종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품종 자체가 아마 수미일 겁니다. 근데 수미가 1978년도부터 보급이 됐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계속 자기들이 자기 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복제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형질 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품종 자체가 좀 취약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종자진흥원에서는 담이라는 품종을 이제 신품종으로 몇 년 전에 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생산성도 수미보다 좀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역병이 좀 중요합니다. 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역병에서도 내병성이 조금 수미보다는 더 개선된 걸로 연구가 된 걸로 있어가지고 지금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열심히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같은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감자 작목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수급 조절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 하반기부터 감자 계약 재배 공동 경영 생산 단지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24년도에도 그걸 지속적으로 저는 추진한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공용 감자가 생산된다. 그게 아마 정부가 지금 감자 산업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제 공모하고 국내 가치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향후 생산량과 재고량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식량 안보는 긍정적인가요? 우리 식량 안보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부국이기에 지금은 괜찮지만 미래 식량 안보 정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산량 그러니까 쌀 수급 정책이 쌀 결국 줄이려고 하는 정책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정책 내용이라서 좀 난감한데요. 일단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10만 통당 재고 비용 자체가 1년에 3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은 우리가 이제 소중히 다뤄야 될 국가 재산 자체가 좀 소요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희가 전략작물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식량 안보를 잘 이행을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계속 많이 되는 그런 쌀보다는 그 외에 식량 자급률 측면에서 중요한 농콩이라든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을 조금 더 선택해서 재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해서는 이거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혹시 국제곡물 측면에서 식량 안보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식량
안보 얘기를 하려면 또 다른 챕터 한 1시간 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국제 곡물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우리나라한테 좋겠죠. 왜냐하면 도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니까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뭐 이상 기상도 잦게 더 잦은 발생을 하게 되고 뭐 기후 변화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후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여전까지는 이제 기후가 변한 만큼 이 종자 개발이 더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생산량 감소분이 상쇄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주로 곡물을 생산하는 나라는 어쨌든 이들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곡물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콩 수출이 잘 안 되면 콩 농가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이런 것과 같이 어쨌든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량이 계속 수출이 돼야지 그 나라의 산업이 또 발전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단편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제 말씀은 요 정도까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같으신 분이 4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전략작물 이야기는 앞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3번째 질문이 중국의 콩 수입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라는 거 하고 이 바이든 트럼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제곡물 수급보다는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국제 쪽에서 네, 이야기를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은 단순히 콩을 그대로 먹기보다는 중국 같은 경우는 수입한 것의 대부분이 가공 공장에서 가공용으로 사용됩니다. 20%의 식용유가 나오고요. 나머지 80%가 대두박이 사료용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내의 그 국민들의 식습관이 바뀌게 되고 사료용 그러니까 고기,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콩으로 대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름 같은 경우도 이제 자국내 국민이 먹을 만큼 생산이 안 되다 보니 그만큼을 수입을 해서 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바이든 트럼프 이 미국 대선 얘기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미국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곡물 산업은 단순히 농업에만 국한돼 있지 않거든요. 에너지 쪽과 또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 탄소 감축 이런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치느냐 혹은 뭐 정유 업체에 좀 더 유리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곡물 수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바이오 에탄올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운송 연료의 10%의 바이오 연료를 혼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여름철에 한정해서 10%를 15%로 증가하는 정책이 나온다. 이 말은 즉 옥수수 소비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인 거고 이러한 뉴스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사람이 친환경적인 정책을 피냐 아니면 뭐 옥수수 농가에 더 유리한 정책을 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까지 질문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드렸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예,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좀 궁금합니다. 저희 국내 곡물 자급률 말씀이신가요? 한 3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곡물 자급률, 곡물 자급률. 식량 자급률 혹시 식량 자급물 말씀?
곡물 자금률 말씀. 한 20% 정도로 예, 20.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곡물 자급률 데이터를 발표를 안 하시나요? 하시다가 최근에 그 자료가 자료집에도 없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곡물 자급률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양정 자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2022년 건 나왔는데 2023년 거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통계가 안 나와갖고 오늘 공식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한 상반기 중에 양정 자료가 발견되면 거기에 나올 것입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 예. 예, 천안에서 온 임세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고요. 여기 농업 정책에 있어서 이거는 강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아까 이제 농콩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거를 확대하는 이유는 쌀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논의 타작물 하는 지향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 헥타르 수 점점 늘어나고 그 보조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농가들이 그걸 했을 때 과연 농가 소득이 그만큼 뒷받침해 주느냐, 그것이 좀 약간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셔갖고 정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한 10여 년이 넘었겠네요. 우리나라에 지금 밀의 확산 장려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 초반에는 재배 면적도 엄청 늘어났고 가격도 좋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재배 면적도 줄고 가격도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고는 점점 쌓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농사를 지라고만 할 게 아니라 농가들 소득도 등대를 시켜주면서 그 제품에 대해서 판로 확대를 영역을 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나 제안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혹시 더 첨부할 이야기가 있나요? 이 주제에 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우선 앞에 계신 농촌경제연구원 세 분의 담당자분의 친절하신 설명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후계농업 경영협동조합의 회장 최재혁이라 합니다. 현장에서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을 도와서 현역 그리고 예비농 약 500여 명과 함께 소통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선 분들이 설명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건 적은데요. 지금 이러한 청년 농업인 매년 5,000명씩 뽑고 현재 윤정부에서 총 3만 명의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이러한 작물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정책 진행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작물이 있다면 추천을 받고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뭐 물론 좋은 작물이 있으면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은 이 분과 같은 경우에는 각 품목의 수급과 동량 그리고 전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작물에 대해서 이제 권유하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요거 된 거는 아마 관련된 이제 정부 정책 이제 부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랑 아마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예전에 저희들이 생산 조정제 할 때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과연 어떤 품목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작물을 선택했었을 때 만약에 그게 과잉이 되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어떤 작물을 추천해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전망대의 목적이 우리 센터의 목적이 이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정목을 이렇게
좋은 작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잘 보시고 판단을 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예, 없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